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1장 무역 일반론 중에서 무역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가장 전체적인 개념을 봤을 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시험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 무역영어 자격증하고 관련되어지는 일반적인 무역하고 관련되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는 데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시도록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 구성을 보면 제일 마지막 편에 무역 영어하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수거 그리고 무역 일반적인 용어에 대한 개념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 단어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단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880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 880단어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듯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역 영어 단어하고 그 다음에 무역 영어 수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휴대에 다니면서 이동하실 때라도 그 암기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과목하고 2과목하고 형성되어져 있는 부분은 영어 완전 영어 부분이죠. 토익하고 토플하고 이렇게 이제 그 연관이 되어지는데 그 토익 990점이 나와도 우리 비즈니스 잉글리시 쪽하고는 완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영어 1급 시험을 치시면 불합격하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1과목, 2과목 자체에 나오는 영어 해석 문제라든지 우리가 영작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반적인 토익하고 토플하고 전혀 관련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국제 협약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교재에 나와 있는 각종 협약이라든지 그리고 비즈니스 전문 영어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자격증은 남의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역 실무하고 관련되어지는 내용들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역 실무 관련되는 내용을 위주로 하면서 그리고 각각의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보면 무역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개념들은 그냥 일상적인 상식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용어들이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제 간의 상거래, 우리가 이렇게 무역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상무라는 전문 용어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간에 있어서 상인들 간에 있어서 물품을 사고 파는 물품의 매매하고 관련되어지는 일련의 모든 활동, 이것을 우리가 무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무역은 대상에 따라서 유형무역, 무역무역 두 개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의 대부분은 그 유형무역입니다. 유형무역. 실제 물품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유형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여러분들 우리 시험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도 서비스 계약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계약의 일반적인 형태에서만 다루어지지 서비스 계약하고 관련되어진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품 자체 유형제와 관련되어진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무역 영어이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무역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트레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트레이드라는 표현이 무역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하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트레이드는 교역, 교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사전을 살펴보시면 exchange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특히 영영사전에서 이것을 가지고 국제 간에 있어서 상거래라는 표현을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international trade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국제 간에 있어서의 거래, 교역, 이것을 우리가 무역이라고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처음에 우리가 용어 한 개 한 개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재에 보면은 우리말 옆에 가로 열고 영어 단어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우리말이 영어로 표현되는가를 전부 다 표시를 다 달아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치는 시험은 무역 한국어 시험이 아닙니다. 무역 영어 시험이고 문제부터 지문 전체 전부 다 영어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석하지 못해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 곳곳에 나오는 무역 관련 그 전문 용어들, 그 가로 안에 있는 영어로 되어진 우리 영단어 전부 다 그 해석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한 개 한 개 꼼꼼하게 처음부터 체크해 가시면서 기억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학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무역은 지금은 우리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서 전자상거래가 등장을 하면서 전자무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으로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역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광의적 의미하고 협의적 의미하고 두 개로 구별을 하는데, 협의적 의미의 무역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물품의 국제 간의 상거래를 뜻하는 것이고, 광의적 의미로 우리가 확산을 시키면은 그 서비스 무역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을 해서 넓은 의미에 있어서 무역으로 친다면 이제 유형제이든 무형제이든 구별하지 않고 물품에 있어서 국제 간의 상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전부 다 우리가 광의적 의미의 무역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역의 하나의 형태로서 우리가 외국 무역이란 foreign trade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international trade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world trade라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외국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관세제도, 경제제도, 화폐제도가 다른 국가 간의 거래를 뜻하는 것이고,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 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일반적인 상관서까지 다 포함해서 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러한 장벽을 넘어서 우리가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가 포린 트레이드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월드 트레이드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월드 트레이드, 세계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에 존재하는 모든 무역 장벽을 허물고 그 상거래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세계 무역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세계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향이에요. 실제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가 한 개로 통일화되지 않는 이상은 세계 무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인류가 꿈꾸는 하나의 큰 이상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역이라는 표현이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무역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외국에 있는 바이어나 셀러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무역이라는 표현을 쓸 때 특히 미주 쪽 같은 경우에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국제 경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국제 경영이라고 번역하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국제 간에 있어서의 상거래라는 뜻으로 해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가 무역을 뜻하는 용어라는 거. 요거까지는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무역하고 관련되어서 교재에 보시면은 무역 관련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인 상관습, 그리고 국제 협약들에 대한 정의들, 그리고 종류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계약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금 결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 상거래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금 결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원격지간에 있어서 물품을 실제로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운송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험하고 관련되어진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영역에 대해서도 각각에 있어서 관련되어지는 국제 간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지는 국제 상관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약하고 관련되어진 국제 상관습이 무엇인지, 대금 결제하고 관련되어지는 국제 상관습이 무엇인지, 운송과 관련되어지는 국제 상관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무엇인지 묻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다음 중 계약 관련 국제 상관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라는 아주 간단한 문제, 사실은 맞추라고 내는 문제인데 틀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국제 상관습과 관련된 모든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다 분석하고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하고 싶으시면 관세사 시험 치시면 돼요. 저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죠.
우리는 한두 달 정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그게 큰 목적이죠. 그러면은 국제 간의 상관습들의 이름만 명칭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는 그 시험 문제하고 직결되어진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역영어를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무역영어를 학습하시고 나면은 그 조금만 범위만 좀 더 넓혀서 그 외환 쪽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국제무역사라는 시험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국제무역사 무역계약 쪽에 단골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무역 관련 상관습 종류 묻는 거,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영어 시험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무역영어만 지금 현재 목표로 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무역영어보다 국제무역사가 범위는 넓지만 시험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영어 1급 정도 따실 학생들 같으면 국제무역사는 그냥 그 발가락으로 시험 쳐도 합격합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담 갖지 말고 시험을 같이 두 개를 동시에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시험을 치시길 바랍니다. 자, 계약하고 관련되어지는 국제 간의 상관습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개가 UNCISG라는 게 있어요. UN에서 제정한 거고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이라는 뜻입니다. 그 셀러 바이어 간의 당사자 간의 의무 관계를 규정한 국제 협약이에요. 1988년 1월 1일자로 발효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이 그 CISG 최약하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무역하시는 분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해도 국제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 간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문제는 전부 이 CISG가 자동으로 준거법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의 대표 선수가 이미 가서 사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CISG는 그 분쟁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의무관계 규정하는 준거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총 4편으로 되어 있고 101개의 조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다 확인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CISG가 실제 우리 무역영어 시험 문제에 보통 한 해 우리 무역영어 시험이 이제 시험을 치르시게 되면은 1과목, 2과목, 3과목에서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6문제 정도 출연해요. 상당히 비중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하고 다르게 그 CISG에 대해서는 특히 1조부터 24조까지는 그 영어 원문을 비롯해서 그 당사자 간에 있어서의 사례 케이스까지 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거예요. 어쨌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코텀즈라는 게 있습니다. 인코텀즈. 자, 요 인코텀즈는 그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단체가 있어요. ICC. 그 전 세계적인 상인들 간의 계모임 집합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ICC에서 제정한 건데 역시 우리가 무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가격하고 관련되어지는 프라이스 텀, 가격 조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인코텀즈는 버전이 있는데 현행 버전은 인코텀즈 2010이라는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총 11개의 가격 인도 규칙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11개 전체에 대해서 그 영문 부분부터 우리말 그 분석까지 전부 다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코텀즈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SGA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 물품 매매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SGA라는 이 법안을 모델로 해서 UN에서 CISG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계약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법이 바로 영국 물품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SGA라는 법안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계약하고 관련되어지는 국제 상관습 중에 한 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보면은 UCC라는 것도 있죠. 자, UCC. 자, UCC는 그 미국 통일상법전이에요. 미국 통일상법전. 우리가 미국 법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안에 보면은 6개의 법안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UCC는 미국 통일상법전이고 이게 계약하고 관련되어지는 국제 간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국제 상관습 그 다음에 협약 중에 한 개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 자체의 내부의 국내법이에요. 국내법.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나라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UCC라는 게 있다. 다음에 동영상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미국 통일상법전을 뜻하는 겁니다. 법안이 코드 1부터 코드 6까지 6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두 번째 법안 코드 2가 UCC 코드 2가 계약하고 관련되어지는 법안이에요. 그리고 UCC 코드 5가 있는데, 자, 요거는 그 대금 결제 중에 나중에 할 건데, 우리가 신용장이란 대금 결제 방식이 있어요. 그 코드 5가 신용장하고 관련되어지는 미국 내부에 적용되어지는 그 미국 국내법. 그래서 코드 5가 신용장 편이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다 하면 빨리 대학원 지나가세요. 대학원 지나가셔서 결제 전공하시면 됩니다. 시험하고도 관련 없고 우리 실무하고 난 상관없어요. 미국에 가서 사실 것 같으면 아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 중에 이런 것 자체의 세부적인 걸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실제로 고시생들도 못하고 그 대학에 전공하시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데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왜냐하면 이런 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해서 메일 보내고 자료 보내달라는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지 마세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 내용만 여러분들 열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와르스 옥스퍼드 룰이라고 있죠. 자,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인코텀즈 할 때 영국에서 만든 법안인데 별도로 어떤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와르스 옥스퍼드 룰이 있다라는 것 정도, 이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7, 8, 9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아실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우리가 고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름 정도 기억하시면 되지만 우리 무역영어에서는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삭제를 시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억 자체를 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자, 그 다음에 대금 결제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대금 결제하고 관련되어서 우리가 원문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각조에서 뜻하는 법률적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어질 부분이 바로 UCP라는 게 있어요. 신용장 통일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궁금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39개의 조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39개의 조항 전부 세부적으로 분석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시험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출제 빈도수를 친다면 한 5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75문제에서 5문제 같으면 상당히 비중이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CISG, 인코텀즈, UCP 이 세 개, 이걸 우리가 기본 3협약이라 불러요. 이 기본 3협약에서 거의 15문제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조항 분석까지 전부 다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대금 결제하고 관련되어지는 그러한 국제 상관습 중에 한 개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말고 우리가 이름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신용장하고 관련되어서 국제표준은행 관행이라서 ISBP라는 게 있습니다. ISBP라는 것이 대금 결제, 특히 신용장하고 관련되어지는 세부적인 서류들에 있어서의 심사 기준하고 관련되어지는 국제 간의 관습이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운송하고 관련되어지는 국제 협약들이 있습니다. 자, 운송은 해상으로 물품을 수송할 수도 있고 비행기로 수송할 수도 있고 철도나 도로로 수송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각각의 운송 수단하고 관련되어서 국제 협약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해상 운송하고 관련되어지는 규칙들, 제일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헤이그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이그 비즈비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함부르크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부르크. 그 다음에 로테르담이라는 게 있어요. 로테르담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안에 있는 조약 내용은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 대신에 헤이그 룰하고 헤이그 비즈비, 함부르크, 로테르담에 있어서의 중요한 규정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 로테르담은 요즘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러한 추세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 로테르담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교재에 보면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9개 정도에서 요약을 해놨어요. 그것만 외우시면은 이 부분과 관련되는 거는 전부 다 시험에 충분히 여러분들 패스할 수 있습니다. 깊이 있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항공화와 관련되어서는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와르소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는 CIM, 그 다음에 도로는 CMR이라는 게 있는데, 헷갈리지 아니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게 CIM, CMR. 우리 도로가 뭐예요? 영어로 로드지요. 그래서 CMR이 도로 관련 규칙이다. 요거는 철도 관련 규칙이다. 협약 이름 묻는 것밖에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저거 두 개 이제 어느 게 도로고 어느 게 철도인지 구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다음 보험하고 관련되어서는 MIA라는 게 있어요. MIA. 영국해상보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MIA가 영국해상보험법이고 나중에 보험 파트 들어가서 요거하고 관련되어지는 중요한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원문하고 같이 확인을 할 거예요. 무역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국제 협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협약에 있는 영어 원문 번역. 그래서 우리가 토익 990점 받아도 이런 국제 간의 협약이 다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특수한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영어 사전에서 나와 있는 단어하고 스펠링 철자까지 전부 똑같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뜻으로 사용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랑 같이 구체적인 조항 내용을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조항은 한 5개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ICC 협회적화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두 개가 보험하고 관련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협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름만. 그리고 분쟁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국제 간에 있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제일 일반적인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소송이라는 게 말고 우리가 중재라는 게 있어요. 지금 중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게 되면은 6시간 걸려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차피 우리 중재는 우리 교재 속에 별도의 단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재라는 게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하고 관련되어지는 국제 협약이 뭐가 있느냐? 뉴욕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뉴욕 협약. 지금은 요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오늘 첫 시간 우리 이론 강의를 하는데 이 시간에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름만 무엇인지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학교에 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일단은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알아야 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생활해 가면서 이제 내하고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의 버릇이 무엇인지 다 확인을 하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에 대한 협약 내용을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협약 이름이 무엇이 있다라는 것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나시면 돼요.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1강 하시고 나서 나중에 집에 들어가셔서 또는 집에서 청취하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주무시기 전에 어떤 국제 협약들이 있는가 이름 정도 생각나시면 오늘 해야 될 것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운송 관련 국제 협약이 뭐가 있고 계약 관련 협약이 무엇이 있고 분쟁 해결 관련 협약이 무엇이 있는지 대금 결제 관련 협약이 무엇이 있는지 그 협약의 이름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국제 간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상거래를 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국제 협약이고 요거 말고 우리나라 국내하고 관련되어서 국내법에서도 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법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내에서도 국내법 중에 무역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무역 3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역하고 관련되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3가지 법규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흔히 관세법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한 거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자, 요 3개가 무역 3법으로서 무역하고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법규 중에 한 개예요. 그럼 실제로 무역 관련 법은 몇 개가 있느냐? 실제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국내법 중에 무역 관련 법령은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마약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무역 관련 법이에요. 만약에 이런 법규가 국제 간의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그 수출입하고 관련된 부분에 통제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편의점에서도 마약 팔아요. 편의점에서 총 팔 거예요. 그럼 오늘 친구하고 싸움 났다. 그럼 기분 나쁘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편의점 가서 아저씨 총 한 자루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가 대혼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대신에 마약이 판매되면 오늘 기분 나쁘면 한 잔 먹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온 거리를 뒤돌아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해외로 밖으로 유출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법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법들이 사실은 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법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법들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법인 요 3가지 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역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규제하는 법이 대무역법이에요.
수출이 되든 수입이 되든 당연히 물품이 오가게 되면은 그 대가가 수반이 되겠죠. 그래서 그 대가는 우리가 외환으로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품에 대한 대가성으로서 대가성 급부로서 지불되어질 수 있는 외환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이 바로 외국환 거래법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행정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되어지는 서류로 인한 행정 절차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관세법은 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행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서류 요건하고 관련되어지는 것들이 어떠지인지 규정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관세법은 서류하고 관련되어지는 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행정행위하고 직결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동사무소 가서 여러분들이 현재 동네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뽑아서 그것으로서 뭘 합니까?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무역을 할 때도 수출하고 수입하고 관련되어서 국가가 수출을 해도 되는 건지 수입을 해도 되는 건지 합법적인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서류 관련 업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할 때는 수출 면장이라는 서류가 필요하고 수입할 때는 수입 면장이라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서류하고 관련되어지는 법들이 전부 관세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까지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무역하고 관련되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무역하고 관련되어서 우리는 실제로 국제 간에 있어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국제 협약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국내에서도 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여러 개의 법안이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대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하고 관련되어지는 이 무역 3법이 무엇이지 그리고 무엇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무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무역의 의부분은 끝이 났어요. 무역의 의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많이 보셨죠?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우리 대규모 우리 기업들 중에서 무역 상사 이야기를 다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 인기가 있었고, 근데 그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무역하고 관련되어진 내용을 공부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역하고 관련된 내용을 많이 아시게 되면 그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용어들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냥 여러분들 재미로 봤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계약하고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그 실질적으로 그 배우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들이 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역 영어를 저랑 이렇게 학습을 다 하시고 나서 미생이란 드라마를 1회부터 다시 보시게 되면은 그때는 알지 못했던 수많은 대사라든지 그리고 그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하고 관련된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당히 이제 좋은 드라마 중에 한 개였죠. 사실은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싶은 드라마 중에 한 개입니다. 근데 분명히 TV에는 서락을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죠. 자, 이제 교재 뒤쪽에 가면은 무역의 종류라는 부분 나옵니다. 자, 무역의 종류는 우리가 다양한 학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제일 일반적인 게 이제 그 직접 무역하고 간접 무역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직접 무역은 셀러하고 바이어가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거래를 해서 수출하고 수입하는 무역이 바로 직접 무역이에요. 간접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셀러 바이어 위에 제3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을 소개시켜줬다든지 알선을 해줬다든지 이런 제3자가 등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무역 거래가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느냐 제3자가 개입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직접 무역, 간접 무역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수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이 이동해서 들어오면 수입무역이라고 그러죠. 당연히 이런 부분은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 수출 수입 무역에 대한 개념은 그냥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험하고 관련되어서 많이 나오는 그 용어 중에 한 개예요. 무역의 종류 중에. 특히 제3자가 개입되어진 무역의 형태 중에 우리가 그 중개무역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중개무역이라는 거하고 요 두 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말로 하면은 빨리 얘기하면 그냥 중개무역.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앞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중닭무역이라 부를 거예요. 중닭무역. 요거는 중멍멍이 무역. 이렇게 부를게요. 그럼 일단 용어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부분 헷갈리지 않겠죠.
자, 어쨌든 직접적인 셀러 바이어가 거래하는 방식이 아니고 중간에 제3자가 등장을 해서 무역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 중멍멍이 무역부터 얘기를 하면은 자, 중개사항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두 사람을 거래를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셀러는 거래 연결시켜주고 물품 보내고 바이어는 이 사람에게 외환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를 연결시켜줬으니까 이 중멍멍이 상은 양쪽으로부터 커미션, 수수료를 획득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집을 팔 사람, 살 사람, 그리고 전세를 놓을 사람, 전세를 구할 사람 연결시켜주고 일회성이지만 한 양쪽 연결시켜 수수료 받는 일을 하게 되죠. 그것처럼 실제 국제 간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도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상호 연결시켜주고 단순하게 수수료 획득을 하는 이 상인, 이 사람들을 우리가 중개상이라 부르고 이 무역을 우리가 중개무역, 중멍멍이 무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중당무역은 어떻느냐? 자, 여기에는 중개상이라는 상인이 등장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셀러 바이어를 연결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어떤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의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이 상인은 이 원천 수출자하고는 본인이 바이어인 것처럼 해서 물품 계약을 체결하고 자국의 국내에 물품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약간의 포장 개체 작업이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일련의 간단한 작업을 수행을 한 다음에 이 물건을 구하고자 하는 다른 상인에게 마치 자기가 이 물품의 원천 공급자인 것처럼 해서 수출자인 것처럼 해서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원에 사와서 1000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폭리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이 바이어가 실제 수출자가 누구이고 실제 수출자가 얼마의 물건을 팔고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면 절대로 이 중개상하고 무역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불공정 무역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위조를 하게 되고 불법적인 무역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우리가 명품 핸드백이라든지 이런 명품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각지도 않게 가격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품들이 들어오게 하는 불법적인 밀수출입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냈지만 상인들 중에서도 나쁜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 나쁜 상인들이 당의 실질적인 거래하고 관련되는 부분 중에서 많은 폭리를 얻기 위해서 불법적인 무역의 형태로 발전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형태의 무역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중개무역이라 불러요. 중개무역. 이 중개무역은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대무역법이라는 법안이 있었죠. 그 법안에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규제 대상을 하고 있는 무역의 형태 중에 한 개예요. 원 취지는 나쁜 취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상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오늘날 같이 FTA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대충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FTA에 관련되어서 그 관세상의 혜택을 불법적으로 받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이 증명서를 위조하는 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중개상은 원천 수출자가 누구인지 물품을 공급받는 바이어가 알지 못하도록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상당히 다른 개념이죠. 이거는 일회성 거래, 일회성 거래. 단발성 거래입니다. 그래서 중개상은 수수료 획득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원천적인 수출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 물품에 대한 유일한 공급자인지 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불법적으로 물품을 특히 마약이라든지 이런 불건전한 물품들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로서 이용될 수 있는 불공정 무역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무역 방식이 중개무역이에요. 중개무역. 두 개의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개념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개입되어진 형태인데 둘 다 셀러 바이어 외에 제3자가 개입되어진 형태예요. 근데 이제 무역의 형태나 방식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죠.
그래서 중개무역하고 중개무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과무역이라는 무역이 있습니다. 통과무역. 자, 요 통과무역은 오늘날은 지금 이제 국경이라는 것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라진 형태의 무역 중에 한 개예요. 과거에 유럽이 개별 국가로서 지금은 EU 형태가 아니고 개별 국가로서 존재했을 당시에는 대륙과 대륙 사이에 국가들이 많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A라는 국가하고 B라는 국가가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 C라는 국가에 있는 도로나 철도를 빌려서 이용을 해서 물품을 보내야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맨날 비행기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C라는 국가는 자기 자신이 철도나 도로를 빌려주게 되죠. 그 빌려준 거에 대해서 통과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과무역이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날은 지금 유럽이 한 개의 국가로서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 다 통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과무역과 관련된 형태는 지금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앞으로 통과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우리가 북한 쪽이 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박을 이용해서 또는 항공기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물품에 있어서 국제 상거래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내몽고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인근이라든지 러시아 쪽 이런 쪽하고도 사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해서 지금 많이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북한 쪽이 개방이 되면은 부산에서 서울에서 평양, 평양에서 신의주, 그리고 시베리아 대륙 횡단철도, 중국 대륙 횡단철도 전부 연결 다 돼 있어요. 심지어 이 노선은 유럽까지 전부 철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개방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는 철도 도로 운송을 위해서 외국에 있는 여러 개의 국가들도 멀리 돌아서 선박으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환정을 시켜서 우리의 철도하고 도로를 이용해서 수출입을 하는 일이 진행될 게 굉장히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물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로 통과무역의 대상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철도 도로 빌려주고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꿈 같은 얘기죠. 이런 이제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형태의 무역, 이것을 우리가 통과무역이라고 얘기해요. 통과무역. 자, 그 다음에 스위치 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치 무역. A라는 국가하고 B라는 국가가 실질적으로 무역 거래를 하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어지는 대금 결제하고 관련되어지는 통화를 제3국의 통화를 이용해서 거래할 때의 형태, 우리가 이것을 스위치 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통과무역, 스위치 무역은 개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개념만. 그래서 통과무역은 지리적 특성과 관련되고 스위치무역은 제3국의 통화를 이용해서 무역 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끝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께서 무역하고 관련된 국제 상간섭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역하고 관련되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무역의 형태, 특히 중탁 무역하고 중멍멍 무역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강에서는 이제 연계 무역에 대해서 할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개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연계무역 파트 제2강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안 되시면 동영상을 한 번 더 보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잘 이해하시면 다행이고, 저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1강의 기본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